안녕하십니까. 현장 실무 용접의 박일입니다.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지금 비상위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이 위기가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부에서 빨리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잘 큰 피해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한 사람으로서 꼭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번 시간에 약속인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쓰여지는 실제적인 용어를 정리를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좀 많이 용접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관련된 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용어들이 좀 안 맞는 부분, 현장에 실제로 좀 쓰여지는 용어,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학원에서 지금 쓰여지는 용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용접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현장에는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외래어가 좀 많아서 외래어를 잘 안 쓰는 경향으로 뭐 한국말을 쓴다든지 이런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결국은 현장에서 용접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외래어지만 모르고 나갔다가는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을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도 또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배통에 또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좀 소개를 하고 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드 현장도 있고 샵장도 있고 공장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용접 물량을 받아서 본청에 물량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해서 다시 본청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데 이제 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샵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샵장이 있지만 파이프 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파이프 샵장에 후배들 때문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우연찮게 간 적이 있는데, 그 대표자도 만나고 대표자분과 이야기도 좀 하고 현장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우연찮게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용접사들이 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접 관련 쪽으로 보기 때문에 용접사들이 일하는 걸 응원도 좀 하고 좀 보려고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용접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잘 안다는 듯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희 구독자였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또 실제로 또 여기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니 너무 반갑다고, 정말 팬이라고, 그리고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응원을 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대표자가 없을 때 살짝 물어봤습니다. 뭐 어떠냐, 너한테 뭐 일하는 게 어떠냐,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샵장에서 조공생활보다 샵장에서 용접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샵장은 자세가 좋게 빨리 물량을 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로트레테라든지 턴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물려가지고 자세 좋게 물량을 빨리 빼기 위해서 용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 자세, 똑같은 자세에서 쉬운 포지션에서 계속 용접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필드 용접, 뭐 거리기로 오바이드 용접을 한다든지 위빙으로 한다든지 간톱백으로 백을 낸다든지 뭐 왼손으로 거리기로 백 낸다든지 이런 필드 용접, 현장 용접이죠. 이런 용접이 지금 되지를 않는다고 좀 안타까워해서 저희 유튜브를 제대로 좀 구독을 하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말 마음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조언도 좀 드리고 이 정도 실력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고 하면은 된다고 용접에 좀 조언을 좀 주고, 그 친구가 일하는 모습을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샵장이 어떤 곳이고 샵장에서 또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영상 후반부에 한번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여지는 용어들, 그리고 영상에서 우리 많은 용접 관련된 영상에서 노는 용어들,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우리가 이제 흔히 티그 용사들이 이제 쓰는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첫 번째, 우리 고데기 앞에 보면은 이게 지금 세라믹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영상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노즐 세라믹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노즐 세라믹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노즐 세라믹이라는 말도 잘 안 붙입니다.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배관 용접하는 현장에서는 노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라믹 6호, 7호, 8호, 9호 세라믹의 호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호수 구멍이 이제 커집니다. 홀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세라믹 6호 주세요, 7호 주세요. 우리가 공구실이라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 용접사들이나 공구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와이어봉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용접 재료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쓰기가 하는데 그 용접 공구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노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CO2 용접의 앞에 부분을 노즐이라고 해요. 근데 노즐입니다. 근데 CO2 용접에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노즐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라믹 이게 필요한데 그냥 세라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노즐 주세요라고 하면은 CO2 노즐을 줍니다. CO2 노즐을. 현장에서는 우리 배관 용접 현장에서는 세라믹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라믹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세라믹 7호, 8호, 세라믹 7호 주세요. 세라믹 8호 주세요. 세라믹 9호 주세요. 야, 세라믹 좀 빌려도, 세라믹 8호 좀 빌려도, 세라믹 6호 있나? 이렇게 세라믹이라고 이야기하죠. 노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현장에서. CO2 용접에 노즐을 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현장 나갔는데 노즐을, 티그 용사가 노즐 주세요. 이런 말은 안 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또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영상이나 또 많은 용접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세에 보면은 이지 자세, 오지 자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지 자세, 오지 자세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지라는 자세, 오지라는 자세 이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지 자세, 오지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파이프 자세를 만들어, 위치를 만들어.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용접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파이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자세를 만들어. 용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파이프가 우리가 현장에는 대부분이 그냥 요렇게 수직으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거나 수평으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거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포인트는. 현장에서는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 용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수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적인 어떤 말로 이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지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이지라는 말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친다든지 학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지 포인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이지라는 자세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용접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에 맞대기에 이 길을 수평으로 용접을 합니다. 수평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 수평으로 용접하는 자세를 우리가 호리젠탈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리젠탈 포인트. 호리젠탈이 수평이라는 말입니다. 수평이라는 말. 영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어로 찾아보니까 호리젠탈이 수평이라는 말입니다. 수평. 파이프는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용접 방향 자체가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수평입니다. 수평.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호리젠탈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리젠탈 포인트. 자, 그러면 파이프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지라는 말은 현장에서 안 씁니다. 오지,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용접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용접 방향이 수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버티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버티컬 포인트, 호리젠탈 포인트, 버티컬로 용접한다. 오늘 무슨 포인트고, 오늘 호리젠탈 포인트 한 2포인트 떼야 된다. 우리가
뭐 버티컬 포인트 2포인트 떼야 된다. 버티컬 맞대기다. 버티컬 포인트 대 RT다. 이렇게 버티컬이다, 호리젠탈이다. 이렇게 포지션을 이야기하지. 2지 용접한다, 5지 용접한다. 이런 말은 현장에서 우리 현역들이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헷갈려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학원 기관이라든지 뭐 영상을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2지, 5지라는 말을 숙지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입에 베개가 있거나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버티컬 포인트, 호리젠탈 포인트, 호리젠탈 포인트, 버티컬 포인트.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용접 방향을 말합니다. 용접 방향이 수평입니다. 호리젠탈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 방향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티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티컬 포인트, 호리젠탈 포인트. 이렇게 현장에서 쓰니까 여러분도 요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창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초 티 팍팍 내는 거죠. 현장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영상이나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용가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용가제, 그 다음 이제 용유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용가제, 용유풀이라는 말은 잘이 아니고, 제가 수십 년간 용접을 하면서 현장에서 또 수년간도 용접을 하면서 용가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배관 용접 현장에서는 용가제가 뭐냐면 와이어를 말합니다. 와이어. 용가제, 와이어를 말합니다. 와이어.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는 와이어 주세요, 와이어. 공구실에 가서 와이어 주세요, 카본 와이어 주세요, 서서 와이어 주세요. 이렇게 와이어 달라고 그러고, 와이어 길게 잡으라, 와이어 끊기다, 와이어 끊기다, 와이어 양쪽에 끝에 머물러, 뭐 이런 식으로 와이어라는 말을 쓰지, 와이어 봉이라는 말을 쓰지, 용가제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전형적인 이제 국가 자격증에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국가 자격증에 뭐 필기 시험을 칠 때 나오는 그러한 말인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짚어가는 게, 국가 자격증은 좀 안타깝구나, 좀 안타까운데, 우리 배관 용접사 쪽에서는 국가 자격증이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 자격증에는 배관 용접 실력을 하는 그러한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냥 뭐 기능사, 기사, 뭐 특수 용접 기능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관 용접은 없습니다. 그냥 뭐 티그라는 용접기 가지고 특수 용접해 보면은 뭐 철판을 위로 쫙 끊는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실력으로 뭐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단 저도 그 자격증이 있는데, 저도 초짜 시절에 이왕 뭐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안 낫겠나.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하고 맞잖아요. 저 자격증 있습니다. 용접 자격증 있는데요. 배관 용접하러 왔는데 용접 자격증 있습니다. 이력서에 자격증이 있다라고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 국가 자격증. 우리는 어떤 식으로 형태가 되냐면, 우리 배관 용접사들은 현장에 어떻게 나가게 되면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 내면 국가 자격증이 있다라고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력을 적습니다. 경력을 적고 이 회사에서 나를 쓰겠다라고 묻으면 바로 면접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육지 자세, 45도 자세를 말합니다. 45도 자세. 45도 자세. 자료화면이 아마 육지 자세 나올 겁니다. 육지 자세. 육지라는 자세로 파이프를 백부터 이제 니코 파이널까지 쳐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치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승급 자격증입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승급 자격증. 그 배에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승급 자격증. 그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이나 유선 쪽에는 거기 물량이 어딨냐에 대해서 그 자체적인 어떤 인증을 하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 자격증이 인정을 해줄 자격증이고, 그 우리는 무조건 입사할 때 무조건 그렇게 시험을 매해 들어갈 때마다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그 시험을 쳐서 그 실력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용접, 니 용접 자격증이 있네, 잘하네, 용접을 쓴다,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실력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제가 한 15년 전에, 한 15년, 18년 전에 좀 땄는데, 제대로 그 이후로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뭐 내밀어 볼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은 우리 배관 용접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서 취업을 할 때 필기시험을 가로칩니다. 필기시험, 국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이럴 때 좀 써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필기시험 치려고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을 칠 때 문제나 관련된 업체에서 줍니다. 그 답만 외우고 가면 됩니다.
그거 한 10분만 보면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가 자격증은 좀 안 맞습니다. 우리 배관 능력 쪽에는 전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필기 시험을 칠 때 용가제, 용융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냥 와이어, 용가제가 와이어, 용가제라는 말 안 쓰고 와이어, 뭐 카본 와이어, 서스 와이어 이렇게 와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용융풀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융풀이 뭐냐면 샘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샘물이 형성이 돼가지고 샘물을 밀고 가거나 끌고 가는데 샘물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용융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뭐 절대라는 말은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뭐 이야기하냐면 샘물 잘 봐라, 샘물 잡아라. 야 샘물 잘 봐. 이렇게 가는 거야. 내지는 샘물을 잘 봐. 샘물을 끌고 가야 돼. 샘물을 밀고 가야 돼. 샘물 뒤로 봐. 샘물을 봐. 백을 봐. 샘물 봐. 이렇게 샘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용융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가제, 용융풀 이런 거는 현장에 우리 배관 용접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루트면, 개선면, 뭐, 비드, 1차 비드, 그 다음 제 속살,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속살, 우리가 이제 백을,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를 맞추면서 요 사이가 있습니다. 요걸 뭐 몇 미리로 벌려라, 2미리로 벌려라, 3미리로 벌려라, 이거를 간격을 우리가 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쓰는 갭. 그러니까 루트면, 사이를 갭면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트는 이 개선 각도를 말합니다. 개선 각도가 45도 각도로 베베링이라고 합니다. 배관사들이 이제 그라인더로 각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백을 내고 하는데 이 개선 각도 이거를 루트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루트면이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개선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선을 쳐라. 개선 각도 좀 좁혀라. 개선 각도를 높여라. 루트면을 높여라. 루트면 좀 좁혀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선각을 높여라. 개선각 좀 좁혀라. 이렇게 말을 쓰고 그 다음 백을 낸 다음에 그 다음 속살을 입힙니다. 속살을 한 번 입히고 두 번 입히고 세 번 입히고 네 번 입히고 파이널을 치고 두 번 입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입히는 경우도 있고 속살을 입힙니다. 이 속살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니꾸라는 말을 씁니다. 백 입히고 야 니꾸 채워라. 니꾸 다 채운 이야기해라. 니꾸 다음에 파이널 처리. 니꾸 채우고 난 다음에 식혔다가 파이널 쳐라. 그래서 니꾸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용접은 뭐 영어가 좀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쓰여진 용어들은 일부 외래어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안 썼으면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내가 베테랑이 돼가지고 나는 그런 말 안 쓸 거야. 용융풀이라는 말 쓸 거야. 그렇게 해서 하면 인정을 해줄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용접사가 되고자 하는 초보자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빨리 적응을 하고 살아남고 용접사가 A급이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이런 현장에서의 용어를 알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뭐 용융풀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러면 어디 봐도 초보자 티가 팍팍 나겠죠. 그럼 인정을 안 해주겠죠. 현장 경험이 없다라고 눈치를 바로바로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 내가 불리합니다. 적응도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비드, 2차 비드, 백을 넣고 하는 다음에 살을 입히는 거를 이제 2차 비드, 3차, 백이 1차 비드. 그 다음에 백 다음에 두 번째 비는 속살을 2차 비드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말은 1피스, 2피스, 3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이 1피스입니다. 백을 1피스. 백 다음에 살을 입히는 걸, 속살을 입히는 거를 2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2피스, 3피스, 그 다음 파이널. 뭐 4피스까지 입고 파이널 칠 경우도 있고 2피스까지 입고 파이널 치는 경우 파이프 두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속살을 입히는 거를 니꾸라고 이야기하고 청을 쌓고 나가는 거를 이제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량이 났을 때 투피스에서 분량이 났다, 쓰리피스에서 분량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야 이거 쓰리피스까지 용접하고 뭐 퍼즐을 빼라, 퍼즐을 시켜놓고 용접을 하는데 빛처럼 퍼즐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퍼즐을 시켜놓고 용접을 하는데 딴 쪽에서 퍼즐가 없어가지고 빨리 퍼즐을 좀 빼가지고 저쪽에 태클을 좀 쳐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최소한 내가 배관사가 이 퍼즐 좀 빼면 안 되나, 저쪽에서 빨리 용접해야 되는데 그럼 기다려라, 3피스까지는 내가 이어놓고 퍼즐을 빼도 가도 된다. 3피스 정도 두께를 차면은 퍼즐가 없어도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피스 정도 내지는 4피스 정도 이어놓고 퍼즐을 빼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피스, 2피스, 3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 니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루트면을 개선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갭, 벌어지는 사이를 갭 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갭 사이. 갭을 2mm 벌려도, 갭 3mm 벌려도, 갭 좀 더 벌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배관사나 조공이나 티그 용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막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잘 숙지해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용입불량, 용융풀불량, 용입불량, 용융불량, 이런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 한 번씩 보면 용입불량,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백 다음에 니꾸라고 이야기했죠. 속살을 입히는 거,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입힐 때 전기를 너무 약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와이어를 너무 많이 밀어준다든지, 그러면 덮이는 제대로 샘물이 제대로 녹고 용입이 안 돼가지고 그 부위가 그냥 덮이는 현상, 그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대로 녹지, 샘물이 제대로 용착이 안 되고 녹지를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용입불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용입불량.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용입불량이라는 말을 또 잘 안 씁니다. 용입불량이라는 말은 안 쓰고 LF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RT,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는 RT의 불량 중에 하나가 용입불량이 이제 기호로 LF라고 합니다. 그래서 LF. 야, 너 어저께 LF 나왔대. 용입불량 나왔어. 나 어저께 용입불량 됐어. 이런 말은 안 씁니다. 네. 전기 세게 했는데 왜 용입불량이 나왔지? 이런 말 안 쓰고, 전기를 세게 했는데 왜 LF가 나왔지? 와이 많이 안 밀렸는데 왜 LF가 나왔지? 왜 LF가 나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F, 용입불량이라는 말보다는 LF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용융불량은 우리가 백이 제대로 안 나왔구나, 백이 우리가 볼록하게 뭐 2mm 이상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현장마다 좀 다른데, 백을 내가 냈는데 백을 나와야 되는데, 설화를 놓고 백이 나와야 되는데 백이 제대로 안 놓고 백이 개선면보다 들어갔을 경우 우리가 용융불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말을 또 안 씁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냥 백이 좀 빨렸다, 백이 빨린 거를 이제 또 용어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RC 나왔네, RC. 우리가 좀 RT를 찍고 나면 RT를 찍는 현장에서는 야, 오늘 니 뭐 때문에 니 편 나왔나? 오늘 RC 나왔어. 왜 RC가 나왔지? 분명히 백을 하긴 했는데 왜 RC가 나왔지? 이렇게 RC라고 이야기하지, 용융불량이 나왔어,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빨렸거나 하는 건 현상을, 백이 빨렸네, 백이 빨렸어, 이런 말은 쓰기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RC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RC 나왔네, LF 나왔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현장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도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용접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단도리를 하고 나서 이제 용접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면 용접을 하기 전에 파이프와 파이프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그냥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용접을 하는데, 이 고정을 시키는 거를 가접 내지는 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접 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우리가 배관 파이프 현장에서는 가접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테크라는 말을 씁니다. 자, 테크 쳐라. 자, 오늘 테크만 쳐놔라. 자, 오늘 테크 2방만 놔라. 테크 3방만 놔라. 동서남북으로 테크 이제 치는데, 뭐 테크 2방만 놔라, 3방만 놔라,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 다른데, 테크를 놔라. 그 다음 제 테크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테크라는 말. 테크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본테크인데, 백처럼 내는 거.
백처럼 백과 똑같이 짧게 치는 거를 본태크로 해요. 백처럼 내는 거를 본태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을 내면서 태클 치면서 본태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비철 용접을 할 때 퍼즈가 대가 있어야지 본태크를 칠 수 있습니다. 퍼즈가 안 돼가 있으면, 퍼즈를 해서 우리가 비철 공부를 저때 전 시간에 영상을 했지만, 안에 퍼즈를 해서 공기를 하나도, 산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백을 내야 샘물, 붉은 물이 산소에 의해서 식어지면 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파이프 안에 샘물이, 위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샘물이 형성되는데, 이 샘물이 산소에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퍼즈를 시킵니다. 퍼즈를 시켜서 산소를 제거를 한 다음에 용접을 합니다. 그럼 샘물이 붉은 게 산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식어지면 제 색깔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퍼징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비철을 태클을 쳐야 되는데, 그래야 태클라도 쳐놔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태클을 치는 게 이제 본태클은 못 칩니다. 본태클은 백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피스 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스. 쪼매난 재질에 똑같은 셀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사각으로 잘라서 밖에다가 되는 걸 피스 태클. 나중에 이제 태클 부분도 영상을, 종류도 영상을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피스 태클. 그 다음 본 태클. 그 다음 이게 한 방울씩 넣는 점테크라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넣는다 해서 점테크라고 합니다. 이 점테크도 안에 퍼즈가 있어야지, 점테크도 백의 약간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점테크도 퍼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크를 놓습니다. 그래서 점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방울 놓고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이제 다리라고 해가지고 브릿지가 다리 모양으로 위에서 사다다다다다 이렇게 용접을 이제 태클 치는데,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내가 보여줄 겁니다. 이것도 퍼즈가 필요 없이 밖에서 이제 태클을 치는 거기 때문에 브릿지 태클. 그 다음에 피스 태클은 퍼즈가 필요 없이 용접을 하는 태클고, 그 다음에 본 태클이나 점 태클은 퍼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클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접이라는 말은 철판 용접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붙여놓는다고 해서 가접해라 이런 말을 많이 써서, 또 가접이라는 것도 테크의 하나 뭐 또 일부분에 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배관 용접에서는 우리가 가접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테크라는 말을 씁니다. 테크라는 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지금 영상을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훌륭한 분들의 용접 영상을 지금 많이 보면서 이런 용어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지는 현장의 용접에 입각해서 지금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외로라도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초보자분들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장에 실전에 쓰여지는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모르고 간다라면 초보자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갈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현장에 실제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지금 현장 운수하고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저런 말을 쓰지? 그래서 안 맞다. 이래서 좀 제대로 알려보자. 이런 어떤 질의죠.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한번 이슈가 크게 한번 났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어 강사분인지 영어 강사분이 용접사에 대한 비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분들 좀 아시라고 봅니다. 수능에 7등급이 되지 않으면 호주에 가서 용접이나 해라.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제가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이 배관 용접은, 일반 용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용접이라는 게,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3D 업종으로 아주 좀 대접이라든지 인식이 정말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의 어떤 이미지가 좀 좋게 너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 어떤 이런 나라 쪽에서는 엔지니어를 최고로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 칼라를 최고로 치지만, 그 나라에서는 엔지니어를 최고로, 물론 보수도 우리나라 상위 1% 정도 되는 보수를 정말 받습니다. 이 용접사들이, 용접사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엔지니어들을 되게 대단하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용접은, 배관 용접은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용접하면 불꽃 막 튀기고 추좋고 막 지나가다 노가다 판에 아저씨들이 전기 용접하는 거 보고 저런 게 용접이고, 물론 그것도 용접이 맞습니다. 또 그런 용접이 잘못됐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 자체가 있다 보니까 용접사에 대한, 용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데, 이 배관 용접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불꽃이 전혀 튀기지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깨끗하게 정밀하게 일을 해야 되고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기술인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배관 용접은 누구나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후배들의 양성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그 다음 연예인 가수 하던 분도 있었고, 그 다음 물론 물론 가수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상위, S대까지는 고려대, 당국대, 그 다음 국민대, 연세대,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배워서 이 용접사가 되려고 배워가지고, 감독관이 되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 해외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호주, 그 강사가 여하튼 호주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7등급 이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와서 배워가지고 용접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가려고 그러면, 그리고 영어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의 중에 해외 용접사, 배관 용접사로서 취업 나가는 거, 캐나다 용접, 호주 용접,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용접을 배우면 진짜 호주에 연봉 1억이 넘는데, 이런 데 보내준다는데 진짜 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그런 캐나다, 호주 쪽에 갈 수 있는 길, 또 적나라하게 어떤 식으로 형태가 돼가 있고, 하는 것들.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기관에서 경력 짧은 초짜들을 갖다가 해외로 보내준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쏘고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나라하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 강사가 용접공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용접공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용접공이라는 말은. 우리는 용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능공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용접공, 기능공이라 해서 용접공이라고 붙이는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용접공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조금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용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가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나 다른 분들도 용접사님, 용접사요, 용접사님, 새로운 용접사입니다. 인사하세요, 새로운, 용접사님, 무슨 용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용접공요, 용접공님, 용접공,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우리 현장에서. 물론 또 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들만의 리그, 저끼리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퀄리티, 우리의 문과, 우리의 어떤,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접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땀을 내서 내 흘린 만큼의 기술로 돈을 많이 벌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거나 앞으로 용접사 되고자 하는 분들도 그런 걸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접공이라는 말은 안 쓰고 용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러한 용어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빠르게 내가 적응을 하고 초짜티를 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접이 물론 영상만 봐가지고 누군가가 좀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영상만 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샵장이나 초짜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디 기관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걸로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찍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정말 영상 찍는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뭐 기술자라서 이런 데 아주 초짜입니다. 장비도 부실하고 한데 정말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이런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는 구독, 좋아요, 그 다음 저희가 우리가 현장에서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구독자라고 이렇게 이럴 때마다 제가 힘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또 찍어야겠구나, 또 해야겠구나. 이래서 또 책임감도 또다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게 힘이 좀 됩니다. 진짜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찍다가 보면 조금 더 퀄리티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약속했던 대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임, 넓은 게임을 이제 용접하는 조만간 빨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어 정리, 현장에서 실제 용어 정리 해봤습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잘 위기를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충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현장 중에 박인됐습니다.